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주간의 기업 이슈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 둘째 주, 1월 둘째 주의 기업 이슈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CES 2025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다뤄볼 만한 주제인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데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잠정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IT 수요 부진과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8조 원대를 크게 하회한 건데요. 이건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0.5%가 증가한 건데요. 같은 기간 매출은 7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6%가 늘었습니다. 잠정 실적이라 이 부문별 실적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반도체 DS 부문의 부진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증권가에서는 DS 부문은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력인 레거시 메모리, 이 범용 메모리의 수익성 악화가 길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PC 등 이 전방 IT 수요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요 둔화에 중국 저가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D램 믹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8GB DDR4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7월 말 2.1달러에서 12월 말에 1.35달러로 반토막 수준이 났습니다. 이 생성형 AI 인기에 고수익인 HBM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삼성은 HBM에서 이렇다 한 실적을 못 내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의 열쇠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HBM 퀄테스트는 10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올해 실적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메모리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수익 관세에 대비한 노트북 제조업체들의 조기 재고 비축에 나서면서 이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는 1분기 디램 가격이 8에서 13%가량 추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LG전자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성적표는 해상 운임 급등 등의 비용 증가로 다소 부진했는데요. LG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매출이 87조 7,442억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보다 6.7%가 증가한 건데요. 2022년에 82조 5,215억 원 이후에 2년 만에 최대 연간 매출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조 4,304억 원으로 전년보다 6.1%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46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3%가 줄었고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한 22조 7,77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데 지난해 4분기 매출만 보면 조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두 우량 기업의 실적 발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또 지난주 CES 2025가 열렸잖아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두 기업 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인 생활에 접목시킨 이 AI 홈을 통해서 보다 편리한 일상 구현에 포인트를 뒀는데요. 작년에도 AI 기술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올해 CES도 당연히 인공지능을 초점에 맞췄습니다. 올해는 AI 기술이 얼마만큼 실생활에 가깝게 적용이 됐는지 이거를 관전 포인트로 뒀는데요. 삼성과 LG 모두가 AI가 바꾸는 편리한 일상에 초점을 두고 가전과 사물이 연결된 AI 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일상 속에 개인의 말과 행동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AI를 통한 미래형 주거 공간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것을 파악해서 에어컨 색이나 TV 음량을 줄이는 등 가전 기능을 제어하는 기술을 공개를 했고요. 냉장고 속의 재료를 인식해서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도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고 또 음식 레시피를 추천받으면 알아서 오븐을 가열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식재료를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G전자는 사용자 심박수와 기침, 호흡 등을 분석을 해서 집안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 개인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사용자 취향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환경을 감지해서 가습기를 틀어주는 이런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양사 모두 AI 생태계 확장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홈의 무대를 가정을 넘어서 모빌리티로 또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대차 그룹과 협력해서 차량 위치를 찾고 미리 시동을 거는 기술을 공개했고요. LG전자는 운전자의 시선과 표정 등을 기반으로 졸음,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는 기술 등을 미래형 모빌리티 청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AI 로봇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집 안에서부터 차량,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개발과 AI 데이터 센터 협업에 나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PPT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볼리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을 CES 2025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옆에가 또 LG전자가 발표한 차고요. 밑이 또 삼성전자가 연계한 아까 전에 그 식재료를 소개해주는 그런 냉장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CES 현장을 찾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생산으로 AI 글로벌 시대 키플레이어로 떠올랐잖아요. HBM3 16단 신제품도 여기서 선보였습니다. 또 SK그룹 4개 계열사인 SKC,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엠무브가 공동으로 꾸린 전시관에는 새 AI 비서 에스터를 공개를 했고요.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등 AI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주요 인사들의 말들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해서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기자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삼성전자의 HBM 공급에 받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 메모리는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곧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그 테스트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고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답을 했는데요. 황 CEO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문제를 직접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통과 지연 설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대량 납품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황 CEO는 개막 전날 기조 연설에서 진행한 신제품 발표에서도 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과 SK 메모리가 아닌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반도체 챙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하루 만에 황 CEO는 게임용 새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삼성전자 메모리 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 발언을 정정을 했습니다. 여러 파트너 중 그 시작은 삼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번복을 했는데요. 전날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발언에서 삼성전자의 GDDR7 D램이 초도로 들어간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서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황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5에서 만나서 HBM과 피지컬 AI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요. 최 회장은 황 CEO와의 만남 후에 기자들에게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노하우가 많으니 코스모스 플랫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로봇이 현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코스모스의 출시를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LG전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주한 LG전자 CEO가 CES 2025가 진행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이 위안화 절하 같은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면서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대응을 시작할 때다. 이런 제품 경쟁력 격차를 유지하면서 구독 등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유통 과정을 줄여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날 올해 사업 전략도 공개를 했는데요. 급변하는 세계 시장과 경쟁 환경을 경영 활동의 상수로 두고 사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가전 구독 사업은 2030년까지 3배 이상 키우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좀 길지만 CS 2025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주요 인사들의 말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만 더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CS 2025에서 인공지능 혁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AI가 여러 기업들의 성장 동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CES 2025의 주요 포인트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송업계 기업들의 맞춤형 배송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일요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물류 협력사인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하면서 주말 배송이 가능해진 건데요. G마켓으로 토요일에 상품을 주문하면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NS홈쇼핑은 지난해 말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약속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업도 맺었습니다. 롯데는 구매자가 지정한 시간에 배송하는 약속 배송을 도입했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오후, 야간 등 4가지 시간대를 따로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쿠팡의 로켓 배송과 컬리의 샛별 배송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빠른 배송을 넘어서 주 7일 배송, 휴일 배송, 맞춤형 배송 등으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 그룹도 신세계그룹과 전략적 동맹을 맺고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커머스의 업계 경쟁력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배송이 기본 서비스가 된 만큼 소비자들을 공략할 새롭고 다양한 전략적 배송 서비스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설 업계로 가보겠습니다. 시공 능력 58위인 신동아 건설이 워크아웃 졸업 후에 5년여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미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 그리고 일부 현장의 대규모 미분양 등의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 건설의 미수금은 매년 증가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 719억 원에서 2023년 2,146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2022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 등이 미분양 나면서 건설 대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신동아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에서 시작된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수도권에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업체는 30곳이었습니다. 이는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방에만 몰려있던 부도 업체들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서 건설사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8,644가구였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1.8% 늘어난 수치인데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놓고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건설사 이야기도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권 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요. 두 건설사가 서울 정비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주 전면에 나선 두 CEO는 서울대 건축공학과 선후배 관계로 현장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보이는데요. 한남 4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은행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권이 새해를 맞아서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재개하는 등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가계대출 빗장이 새해 들어서 열리고 있는 건데요. 4대 시중은행이죠.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에서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NH농협은 6개월간 중단했던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와 모기지보험 취급을 재개를 했고요. 은행권에서 잠정 중단한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신청을 재개하면서 가계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연초가 되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이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연말보다 연초에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변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도 오는 7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당국이 올해부터는 특정 은행이 목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길 경우 페널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확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업계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가공해서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를 지속 가능 항공유, 사프라고 합니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프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쓰게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7년 이 사프 시장 예상 규모는 우리 돈 약 29조 원인데요. 2021년과 비교하면 6년 새 29배가량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보이자 사프 시장은 정유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인데요. 국내 정유업계는 기존 석유 제품 생산 공정 라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서 사프를 생산하는 코프로세싱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없이도 사프 생산이 가능해서인데요. SK에너지는 1월에 EU에 사프를 수출했고 HD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GS카텍스는 지난해 9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사용되는 사프를 수출했고 S오일도 지난해 8월부터 인천공항에서 도쿄 하네다로 가는 대한항공 정기 항공편에 주 1회 사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프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국내 정유업계의 사프 해외 수출도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엔 국내 최대 해운사죠. HMM이 호실적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이 상승을 했고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관세 인상 예고로 중국발 밀어내기 물량까지 맞물리면서 올 초까지 글로벌 해운 운임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는 2,505.71포인트로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삼는 천선을 훌쩍 넘겼는데요. 이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올해까지 HM의 실적도 호조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다음 달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HMM의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6% 늘어난 2조 7,977억 원, 영업이익은 1,566.8% 증가한 7,06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HMM의 1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단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커지는 몸값에 매각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매각 협상이 결렬됐을 때 하림의 인수 희망 가격은 6조 4천억 원이었는데 재매각 시 기업 가치는 8조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인수 후보자군을 찾는 데 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HMM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데요. 2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투자 집행액인 20조 4천억 원에서 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투자는 중장기 투자 방향성에 따라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신기술 선점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집중될 계획인데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 투자에 11조 5천억 원, 경상투자 12조 원, 전략투자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나씩 세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투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제품 및 원천 기술 개발과 제품 경쟁력 향상, 또 전동화, SDV 가속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경상투자로는 전기차 전환과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략투자로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꾸준한 신모델 개발로 전동화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서 2030년 21개 모델의 전기차 풀 라인업을 기아는 2027년까지 PBV를 포함해서 15개 풀 라인업을 갖출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엔 기아의 화성 에보 플랜트를 완공해서 고객 맞춤 PBV 전기차를 생산하고 현재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EV 전용 공장에선 초대형 전기 SUV 등 다양한 모델을 양산한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울산 공장에 하이퍼캐스팅 공장을 신설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보관인데요. 기존처럼 여러 차체 부품을 용접하고 조립하는 대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첨단 공법을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다라는 대응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번 국내 투자 계획 외에도 조만간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해외 투자 계획도 내놓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번 CES 2025에는 따로 부스를 마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대신 체결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CES 2025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기업들과 만나고 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현대차 그룹은 SDV,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진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AI 기술을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 검증을 위한 모의 환경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서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공장에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로봇 학습에 필요한 가상환경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기업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